당신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미지의 세계가 바로 발밑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보는 푸른 바다 표면 아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암흑 제국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지구 전체 생물권의 99%를 차지하면서도 인류가 달 표면보다도 덜 탐험한 완전한 미스터리 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심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 이상이 태양빛이 단 한 번도 닿아본 적 없는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행했던 모든 도시들, 걸어본 모든 거리들, 올라본 모든 산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공간을 합쳐도 심해의 작은 한 구석조차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다에 집어넣어도 그 정상은 가장 깊은 해구 바닥보다 무려 2킬로미터나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공간이 단순히 비어있는 문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생명들이 번성하고 있으며 각자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이 극한의 환경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해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곳의 물리적 조건들을 이해해 봅시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다 표면에서 느끼는 대기압의 수백 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 모든 방향에서 가해지죠. 온도는 영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산소 농도는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이런 극한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해의 소리 풍경은 정말 독특합니다. 바다는 거대한 음향 극장과 같아서 소리가 공기 중보다 4배나 빠르고 멀리 전달됩니다. 물 분자들이 공기보다 훨씬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향유고래들의 강력한 클리금부터 작은 새우들의 딱딱거리는 소리까지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교향곡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해의 가장 밑바닥부터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연평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대한 해저 평원입니다. 파도 아래 3,000m에서 6,000m 깊이에 펼쳐진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평한 지형 중 하나입니다. 경사가 너무나 완만해서 1km를 가도 높이 차이가 겨우 1서미터 정도밖에 나지 않죠. 이곳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해류도 극도로 느립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중력의 법칙에 따라 천천히 가라앉을 뿐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쌓인 퇴적물들이 두꺼운 층을 이루며 바닥을 덮고 있는데 이를 해양설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플랑크톤의 껍질, 대륙에서 날아온 먼지, 상층부에서 죽어떨어진 모든 생물들의 잔해가 섞여 만들어진 이 퇴적층은 바다의 역사책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겉보기에 황량해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분해 섭식동물들이라 불리는 특별한 생물들이 이곳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유기물 찌꺼기들을 먹고 살아가며 심해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해삼입니다. 해삼들은 마치 살아있는 진공청소기처럼 진흙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다니며 퇴적물을 삼키고 소화시킵니다. 그들의 소화 과정을 거친 퇴적물은 깨끗하게 정화되어 배출되고 해저의 토양은 새롭게 뒤섞입니다. 지상에서 지렁이가 토양을 개량하는 것처럼 해삼들은 심해의 토양을 살아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해삼들이 눈에 보이는 생명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해삼들과 함께 거대한 등각류들도 이 어둠의 세계를 배회합니다. 이들은 육지의 쥐며느리와 친척 관계이지만 심해에서는 길이가 50c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성장합니다. 마치 숲속에서 곰팡이와 곤충들이 쓰러진 나무를 분해하듯이 이 청소부들은 생명의 순환고리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심해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살점 조각, 모든 유기물 파편이 누군가에 의해 수거되어 심연의 살아있는 조직으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상적인 눈보다 훨씬 큰 선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폭풍에 휩쓸린 나무나 난파선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으면 목재 낙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무를 또 들어가는 조개류와 미생물 군집들이 빠르게 목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는 작지만 번영하는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마지막 나무 조각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이 특별한 공동체는 지속됩니다. 흥미롭게도 심해에는 거의 전적으로 목재에 의존하는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수천 미터 위 육지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이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것이죠. 나무는 리그닌과 셀룰로스라는 복잡한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분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효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파트너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나무는 생태적 천위를 겪습니다. 초기 정착자들인 갑각류와 박테리아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이후 목재, 천공성 이메페류들이 뒤를 잇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화합성 매트와 특수한 무척동물들이 지배하게 되죠. 지역과 깊이에 따라 군집 구성은 달라지지만 이런 기본적인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극심한 굶주림의 세계에서는 100년도 채 안 되어 거대한 선박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화 불가능한 금속 부품들만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죠. 하지만 이 규칙에도 놀라운 예외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어니스트 셰클턴의 전설적인 탐험선 인듀어런스5가 1915년 실종된 지 무려 107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남극해 수면 아래 3000m 깊이에서 발견된 이 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보존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극해의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남극 대륙에는 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해양 생물들은 목재를 식량원으로 활용하도록 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극 전선의 급격한 온도 구배가 목재분해 생물들의 남하를 막는 천연 장벽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듀어런스5는 심해 생물들에게 생명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과 섭식자들이 주로 정착하여 특수한 부속 기관으로 바닷물에서 유기 입자들을 걸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거미류와 해초류들이 털과 같은 구조를 이용해 이런 생활 방식을 채택했고 불가사리들도 조타 장치를 장식하며 물속에서 팔을 흔들어 먹이를 포획합니다. 목재보다 훨씬 더 크고 영양가 높은 선물이 심해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래낙하입니다. 거대한 바다의 왕이 죽으면 그 시신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조용하고 장엄한 마지막 여행 끝에 해저에 도달한 고래의 시신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청소부들이 몰려옵니다. 상어들, 거대한 등각류들, 먹장어들이 살점을 뜯어먹죠. 살점이 사라진 후에는 뼈에 서식하는 황을 좋아하는 이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시 다양한 벌레류, 연체동물, 갑각류들의 먹이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진흙에서 완전한 생태계가 솟아나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시체는 생명의 섬이 되어 천천히 분해되다가 마침내 진흙과 하나가 됩니다. 기근이 닥치면 이곳의 많은 동물들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때에 실컷 먹어두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에너지를 저장해둡니다. 희소성에 의해 단련된 이 생존자들은 끝없는 인내심으로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심해 평원 위로 떠오르는 어두운 물들은 바닥 거주자들에게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에 공기와 구름과 새들로 가득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더욱이 그 너머에 별들이 충충한 우주의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심해저 동물들에게는 아래로는 진흙만이, 위로는 끝없는 공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에서 날개와 촉수, 온갖 기이한 형태를 가진 신비로운 방문객들이 나타나 푸른 바닷속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바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동물들은 해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곳을 찾습니다. 먹이를 구하고 휴식을 취하고 번식할 기회를 찾아서 말이죠. 거대한 육아상어들이 냄새를 따라 또는 이미 작업 중인 청소동물들의 움직임에 이끌려 얼음 속에서 내려옵니다. 이들은 몸이 무겁고 느리며 얕은 물에 사는 다른 상어들보다 아가미가 하나 더 많습니다. 낮은 산소 농도에 적응한 결과죠. 4m 이상 자랄 수 있고 어떤 개체는 미니버스 길이인 6m에 달하기도 합니다.
유령상어라 불리는 키메라들도 있습니다. 진짜 상어는 아니지만 고대의 친척으로 공룡보다 훨씬 이전인 4억 년 전에 갈라져 나온 계통입니다. 채찍 같은 꼬리로 가너지는 몸과 날개 같은 지느러미로 마치 느린 비행을 하듯 해저 위를 떠다닙니다. 갑작스럽게 먹이를 공격하는 대신 딱딱하고 갈아내는 지판이 달린 톡으로 입을 지늘게 대고 눌러 개, 조개, 바닥에 굴을 파고 있던 작은 무척추 동물들의 껍질을 부숩니다. 코의 민감한 피부 부위는 희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숨겨진 먹이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넓은 지느러미와 길고 실처럼 늘어진 팔을 가진 대지느러미 오징어 마그나피나입니다. 거의 목격되지 않는 이 신비로운 생물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접촉 사례가 수십 건에 불과합니다. 몸 아래로 직각으로 뻗은 8개의 팔과 팔꿈치처럼 구부러진 2개의 촉수, 그리고 낚싯줄처럼 물속으로 늘어뜨린 실들이 특징입니다. 일부 개체는 전체 길이가 6m를 넘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과학자들은 이들이 차분하고 수동적인 사냥꾼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팔을 뻗고 단순히 생명체가 부딪히기를 기다리거나 해저로 가라앉아 섬유들이 바닥을 훑으며 닿는 모든 것을 수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오징어보다도 더 깊은 곳에 서식합니다. 최근 필리핀 해구의 하델 구역에서 6,212m 깊이에서 어린 개체가 발견되어 기록상 가장 깊은 곳에서 관찰된 오징어가 되었습니다. 같은 어둠의 물에서 희미한 실들이 엉킨 것처럼 보이는 군체가 떠내려옵니다. 바티필루스 코니페루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관해파리입니다. 촉수에는 기낭을 갖춘 포낭들이 있어 먹이를 기절시키고 길고 가지치지 않은 자포사들로 어둠 속에서 낚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특수화된 개체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한 것으로, 위쪽에는 가스 분황이, 아래쪽에는 먹이와 생식 기관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진정한 세대 교체 선박이라고 할 수 있죠. 번식조차도 새로운 세계의 씨앗을 뿌리는 배의 논리를 따릅니다. 군체는 단성 생식을 하며 모두 수컷이거나 모두 암컷입니다. 몸을 따라 뭉쳐진 가지들에서 생식포자라는 생식 개체들을 키웁니다. 이들이 방출하는 난자나 정자가 물속에서 만나 수정이 일어나고 수정란에서 원시개체가 발달하여 군체의 나머지 부분을 형성하는 기초 폴립이 됩니다. 여러 생명이 하나로 작동하여 모든 먹이, 방어, 생식 모듈이 협력하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랑자들에게 해저는 진흙 거주자들처럼 집이 아니라 일종의 휴게소나 드라이브스루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와 진흙으로 뒤덮인 세계를 잠시 방문한 후 다시 공허 속으로 떠내려가죠. 아래에 정착해 있는 생물들에게는 마치 우리에게 철새가 더럽고 신비롭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심연평원을 따라가다 보면 아래의 바위가 드러나고 아직 실트가 전혀 닿지 않은 상태가 되며 결국 지각이 갈라지는 지구의 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닷물이 지각의 균열로 스며들어 엄청난 온도로 과열됩니다. 종종 400도 이상까지 올라간 후 바다로 다시 분출됩니다. 분출하는 물은 훨씬 아래 바위에서 훔쳐온 풍부한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 광물질들이 결정화되어 돌과 금속으로 된 높은 굴뚝을 형성합니다. 거대한 깃털들이 무리지어 솟아오르죠. 이들 중 일부는 흑연기라고 불립니다. 황화물인 철, 구리, 아연이 풍부한 어둡고 굽이치는 구름을 방출하거든요. 이런 분출구들은 모여서 때로는 수백 미터 너비의 들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경이로움은 광물학적 힘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져다주는 것에 있습니다. 화학물질 혼합 속에서 세기를 이루는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퍼즈가 바위를 덮습니다. 털과 같은 필라멘트로 뻗어나가는 화학합성 미생물들의 거대한 군집이 형성한 것이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와 달리 이들은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출구의 화학물질 급류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황화수소, 메탄, 철 등을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당분으로 전환하죠. 이 조용한 연금술이 위의 태양이 아니라 아래의 불과 물, 돌에 의해 지탱되는 전체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입과 배를 완전히 포기한 생물이 있습니다. 거대 관벌레 리프티아 파키프틸라입니다. 분출구에 뿌리를 내리고 몸은 3m, 거의 10피트까지 자라는 길고 흰 관으로 쌓여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알아보기 어렵지만 이 벌레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인간보다도 키가 큽니다. 끝부분에는 붉은 깃털이 돋아나 있는데 여기에는 혈색소가 풍부하여 분출구에서 나오는 화학적 호흡을 끌어당깁니다. 몸 아래쪽은 창백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벌레들은 입도 없고 장도 없거든요. 그 대신 몸 안에는 영양체라는 기관이 있고 그 안에 수십억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분출구에서 끌어올린 황화물을 먹고 그 대가로 숙주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벌레는 미생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이웃인 폼페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연기의 벽을 따라 깨지기 쉬운 유자 모양의 관을 형성하는데 그곳에서는 물의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생물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등에는 벌레의 점액 분비물에서 공급받고 촉진되는 박테리아들이 뭉쳐 자랍니다. 그 대가로 박테리아들은 벌레를 극심한 열로부터 보호하고 화학물질을 해독하며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저 또 다른 틈새 시장을 메운 것일 뿐입니다. 심해 생물들은 어떤 서식지나 자원이든 최대한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가오리의 일종인 심해 가오리는 해산의 열수구나 뜨거운 용출구 외곽을 이용해 따뜻한 바위 사이에서 알을 품습니다. 일부 문어들도 이런 접근 방식을 공유합니다. 코스타리카 해안의 도라도 노드에는 수백 마리의 심해 문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암컷들은 열수 침투로 따뜻해진 틈새에 자리를 잡고 참을성 있게 알을 품습니다. 수년간 알을 품으며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절대 알을 돌보지 않은 채로 두는 법이 없고 먹이를 먹지도 않습니다. 다른 해산들의 측면에 있는 분출구와 침출구 너머에는 더 많은 성역들이 있습니다. 햇빛이 아닌 깊은 곳에서 영양분과 먹이를 운반하는 해류에서 번성하는 거대한 산호정원들이 경사면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광활한 해면 대지들이 솟아 있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몸들이 물을 걸러내어 수많은 생물들에게 서식지와 은신처를 제공하죠. 하지만 바다의 모든 곳이 어떤 종류든 성역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구와 해산들보다 훨씬 위쪽에는 닷도, 바위도, 피난처도 없는 광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리는 대신 날개를 펼치고 공허함을 받아들이는 자들, 심연평원을 방문하지 않고 끝없이 푸른 바다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바다만 있는 곳에 머무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생존은 은폐 게임이 됩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섞여 들어가야 합니다. 바위에 끼어들거나 진흙 속에 파묻힐 수 없기 때문이죠. 표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흉내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양가가 거의 없는 자포 동물을 흉내내어 자신이 맛없어 보이게 만들려는 칼꼬리 오징어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죠. 눈에 띄고 싶어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보이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 미끼에 의존하는 유명한 아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원양의 공허 속 어디를 둘러보든 그들이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새롭고 흥미로운 변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반사하고 그 빛에 섞이기 위해 밝은 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붉은색 파장의 빛은 얕은 깊이에서 걸러져 완전히 사라지므로 짙은 붉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윗면과 밝은 배를 가져 모든 각도에서 실루엣이 잘 어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세계 밖의 동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스러운 선택이죠.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되어 이 동물들이 보호색소에 대한 필요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이 독점 클럽에 속한 동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관 모양의 눈을 가진 유일한 문어입니다. 길쭉한 원통 모양의 눈이 작은 잔망경처럼 튀어나와 물속 어둠에서 희미한 빛을 모읍니다. 이 종은 몇 안 되는 진정한 원양성 문어 종 중 하나이며 수심 150m에서 2000m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어들은 해저나 그 근처에 서식하는 저서성 문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굴 안에는 바위나 다른 해저 구조물을 이용해 집을 짓죠. 망원경 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성으로 윤곽이 가려지고 관 모양의 눈은 시야를 넓혀 밤의 3차원에서 포식자, 먹이, 지나가는 동물들의 발광빛을 살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원히 여기에 머물러 있기에 딱 맞는 곳입니다.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이 사용할 공간이 있으면 동물도 그 공간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공허함만큼 넓은 공간에서 많은 개척자들은 자신의 형태를 퍼뜨려 거인이 되었습니다. 거처가 없는 공간에서 거인들은 거처가 됩니다. 접힌 해파리의 망토는 물속에서 생명을 인도하는 수호자의 부드러운 팔이 됩니다. 해파리는 중앙뇌가 없습니다. 그 대신 촉각, 화학물질, 빛을 감지하는 분산된 신경망을 사용하며 신경세포들이 종의 수영 동작을 조정합니다. 종 모양의 가장자리 주변에는 감각 허브들이 있고 어떤 그룹에는 각 수축의 타이밍을 맞추고 외부 신호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망은 98%의 물과 2%의 젤라틴 미소체로 구성된 신체를 조종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결코 느낄 수 없는 미세한 변화와 자극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단순한 이런 생명체들은 단지 어두운 바다에서 살아남기에 충분한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땅만 알고 지늘게 사는 사람들은 실트만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공허 속에서 어둠과 흐름과 그로 인한 셀 수 없는 소리와 살아있는 빛의 메아리, 이것이 이 떠돌이들이 영원히 알게 될 전부일 것입니다. ROV의 불빛만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아는 전부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이고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는 해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평선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넘어야 할 표면도 아니고 날씨의 배경도 아닙니다. 구름에서 시작되고 비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만나러 흘러내리는 강에서 시작됩니다. 소금이 운반되는 곳, 조수가 느껴지는 곳 어디에서나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다를 평평하고 파랗고 텅 비어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환상입니다. 바다는 본질적으로 파도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발밑으로 사라지는 세상의 텅 빈 공간, 내면입니다. 그것은 집이고 아름답습니다. 이 경이로운 심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생명력 넘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무수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지구 최후의 미개척지인 것입니다.